자, 이제 특수 저당 보겠습니다. 특수한 저당권은 지금 81페이지에 근저당하고, 그 다음 83페이지에 공동저당하고, 이렇게가 특수저당인데, 자, 근저당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일단 이 근저당이라고 할 때 근은 뿌리 근자를 말하는 건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을이 자, 갑한테 그냥 뭐 단순히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어떤 물건을 납품을 한다고 생각해보죠. 물건을 제공하는 거죠. 물건을 제공해줘. 예를 들어서 을이 갑한테 양주를 제공해주는 거죠. 양주. 그럼 을한테는 채권이 생겨요. 채권이 생기고, 양주를 많이 갑의 가게에 깔아줄수록 을의 채권은 더 커지겠죠. 그렇게 되겠죠. 그럼 갑은 이제 채무자죠. 그럼 양주 받아가지고 양주 팔아 장사해야 돼. 장사 열심히 하죠. 그래가지고 양주 팔아가지고 이제 그 팔린 걸로 이제 결제를 하는 거예요. 결제할게요. 그럼 정산해 준 거죠. 그럼 을의 채권 작아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 근데 장사 하루 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물건 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을의 채권 또 늘어납니다. 열심히 장사해서 또 결제해 주시면은 채권이 또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채권이 고정적인 게 아니라 계속해서 증감 변동하는 불확정 채권인 경우가 있거든요. 채권이 확정돼 있어요. 불확정 상태예요. 불확정 상태. 이러한 불확정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받는다면 그때 같은 경우는 보통의 저당권이 아니라 근저당으로. 그럼 근저당권자로 등기를 할 때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는 채권 자체가 딱 정해져 있지 않고 계속 오르락 내리락을 하기 때문에 등기부에다가 기재를 할 때 채권의 최고액이라는 걸 기재해요. 최고액. 요게 기재가. 지금 정확하게 채권이 얼마인지는 계산기 두들겨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계속 장사 중이란 말이에요. 갑하고 을하고는 장사하면서 거래를 뭐 한 요 정도 시기까지 우리 거래하자. 26년도. 자, 26년도 8월까지 우리 거래합시다. 이렇게 계약을 했던 거예요. 그럼 당사자가 정했던 결산기가 있는 거지. 결산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채권이 막 오르락 내리락 계속 한단 말이에요.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채권이 딱 얼마인지를 딱 정확하게 알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근저당에는 항상 이 채권 최고액이라는 걸 기재해 놓은. 장사하시다가 갑자기 막 경매되고 그럴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사업 망해가지고 망했네? 그럼 경매되겠죠. 경매. 그때 근저당권자는 그 경매가 되는 그 시점에서 자기 채권이 얼마인지 계산하셔가지고 최고액 한도에서 최고액 한도 내에서 경매가 되었을 때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저당을 근저당이라고. 그러니까 이전까지 봤었던 저당은 채권액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빌려준 돈 1억이면 1억 정해져 있죠. 근데 정해져 있어. 여기는 안 정해져 있어. 여기 아주 계속 들쭉날쭉 널뛰기 합니다. 널뛰기 하다가 이제 결산기가 딱 되면 이제 그 시점에서의 그 채권으로 확정시키는 거죠. 이런 저당이에요. 자, 걔는 보자. 자, 근저당권 성립을 위해서는 당연히 설정 행위와는 별도로 피담보 채권 성립시키는 법률 행위도 있어야죠. 근저당도 결국 저당이죠. 그러니까 근저당이 되든 저당이 되든 저당권 되려면
채권 있어야 돼? 채권 없어도 돼? 당연히 채권 있어야 됩니다. 채권 빠지면 그거 근저당 될 수 없습니다. 2번 내려갑니다. 채무자 말고 제3자도 근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제3자 누구예요? 맞아요. 물상보증이 말하는 거죠. 저당이든 근저당이든 담보를 제3자가 제공해도 된다는 말이죠. 지금 물상보증인 들어와도 좋다 그 말이죠. 자, 3번도 우리가 저당권에서 봤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채권자 말고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하면 그거 무효라는 거죠. 왜냐하면 부종성 때문에. 이렇게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하려면 셋이서 3자 간 합의해야 된다 그랬어요. 밑으로 내려갈게요. 밑에 3번으로 내려갈게요. 채권 최고액입니다. 자, 근저당권 설정할 때 이 채권 최고액 있죠? 필수 등기사항이에요. 채권 최고액이 빠지면 이거는 근저당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필수 등기, 채권 최고액. 2번 달랑 내려갑니다. 채권 최고액이라는 거는 우선 변제를 받는 한도액이에요. 그래서 이 최고액 범위에서 우선 변제를 받아가시는. 자, 여기서 조금 설명 좀 더 드릴게요. 자, 근저당은 채권이 불확정한 채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자, 예를 들어 갑이 은행 가서 돈을 빌린다고 생각해요. 야, 우리가 은행 가가지고, 자, 은행에 가가지고 내가 지금 1억을 빌렸어. 1억을. 네, 1억을 빌리면서 갑이 담보를 제공하죠. 그러면은 이 채권자 쪽에서 이제 갑의 부동산에다가 저당권 등기하겠죠. 근데 우리 은행 가서 대출 땡겨보면 은행에서 등기할 때 저당권으로 등기해요? 근저당으로 등기해요? 근저당으로 등기하고 근저당권으로 등기합니다. 아니 1억을 빌려줬으니까 채권이 확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채권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1억을 빌려줬더라도 갑이 나중에 상환할 때 원금 일시 상환 방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원금 균등 분할 상환할 수도 있잖아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갑이 예를 들어서 원금하고 이자하고 조금씩 나눠서 상환하고 있다면은 채권이 고정돼 있어요? 채권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저당권 등기해요? 근저당 등기해요? 근저당 등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저당은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는 저당은 근저당이 훨씬 많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도 근저당이니까 채권 최고액을 기재한단 말이에요. 을이 빌려준 돈이 얼마예요? 1억이잖아요. 근데 최고액은 뭐 1억 5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아니 1억 빌려줬는데 왜 1억 5천이라고 합니까? 이 1억 5천 안에는 원금 플러스 이자 위약금 다 포함된 거예요.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 의미는 최고액 1억 5천이라는 거는 을이 받을 돈이 1억 5천이라는 거다. 우선변제 한도를 뜻하는 거다. 우선변제 한도 액수를 써놓은 거예요. 이거는요. 어쨌든 현재 을이 빌려준 돈은 1억이잖아요. 을의 채권액은, 자, 을이 가진 채권액은, 정확한 채권액은 1억을 빌려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을이 실제 갑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과 등기부상 기재된 근저당권자로서의 채권 최고액이라는 거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갑이 자꾸 돈 안 갚으면 1억에 이자가 붙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1억 1천, 1억 2천, 1억 3천, 1억 4천, 1억 5천까지 갔어요. 채권액이 1억 5천까지 갔을 때 더 이상은 채권이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더 이상 늘어나, 안 늘어나? 계속 늘어날 수 있어요. 계속 늘어나서 예를 들어서 뭐 1억 8천까지 뭐 이렇게 될 수 있죠. 채권액. 아니 그럼 채권액이 자꾸 최고액을 넘어설 정도면 도대체 이거 왜 써놨냐는 거지. 뭔 의미가 있냐는 거죠.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채권 최고액은 이 한도에서 뭐를 받는다는 뜻?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선 변제 한도란 말이에요. 우선 변제를 받는 한도를 뜻하는 것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요 시점에서 만약에 경매가 되잖아요. 그럼 을이 받아야 할 돈은 1억 8천이지만 우선 변제권 행사했을 때는 얼마까지만 행사 가능하다고 우선 변제가. 그게 1억 5천이란 뜻이에요, 지금. 이해되세요? 그런 거죠, 그럼. 그럼 생각해 보세요. 갑이 만약에 야, 나 돈 갚을게. 이제 그만 이제 사라져라 이제. 채무자가 변제를 한다는 거지, 채무자가 돈 갚아야 될 때 1억 8천 전액을 다 갚아야 되겠어요? 1억 5천만 갚으면 되겠어요? 1억 8천을 변제, 1억 5천만 변제. 1억 8천 전액 변제. 그래야 없앨 수 있어요. 채무자. 그러니까 채권 최고액은 우선 변제 한도지만 이거는 채무자의 책임의 한도, 자, 책임의 한도는 아닌 거네요. 책임의 한도. 만약에 책임의 한도가 맞으면 채무자가 1억 5천만 갚고 책임에서 벗어나도 된다는 뜻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 1억 5천만 갚는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야. 너는 1억 8천 다 갚아야 돼. 자, 그래서 채권 최고액은, 자, 2번 단락 다시 봅니다. 이거는 이 금액은 만약에 경매가 됐을 때 이거는 근저당권자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그 액수를 기재해 놓은 거지. 이거 자체가 무슨 책임의 한도액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자, 3번 내려갑니다. 최고액은 원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자도 포함시켜서 여유롭게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금액을 크게 써놔요. 자, 그리고 4번입니다. 지연배상금이네요. 자, 만약에 그냥 보통의 저당권이라고 한다면은 지연배상금은 1년분에 한정된다 그랬죠. 근데 근저당은 액수가 기재돼 있기 때문에 지연배상금 1년에 제한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그 금액 한도 내라면. 최고액 한도 내라면은 뭐 지연배상금 뭐 1년치든 2년치든 받는 거 문제 없다는 말이죠. 5번 내려갑니다. 실행비용은 최고액 속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이 실행비용은 경매 신청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경매 청구해봤죠? 우리 경매 청구 해보셨어요? 경매 청구 안 해봤어요? 경매 청구할 때 그 법원에다가 돈을 내야 되거든요. 한 200만 원 내야 돼요. 경매 청구할 때. 왜냐면 경매가 되면 그 부동산을 감정평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감정평가비가 들겠죠. 그 비용을 법원에 납부해야 돼요. 그 200만 원. 그 실행비용 그거. 이 최고액 안에 포함된다고 포함이 안 된다. 채권액이 자 1억 8천으로 불었고 최고액은 1억 5천으로 기재가 되어 있을 때 그런 상태에서 채무자는 근저당권 없애려면 전액을 다 갚아야 되는 것이다. 요거 위에서 설명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쪽에 자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 상태에서 자 동그라미 2번 단락의 중간에 채무 원인 변경 그리고 그 밑에 3번 단락에 채무자를 바꾸고 싶어. 합의가 되면 변경해도 좋다는 겁니다. 문제될 거 크게 없어요. 자, 근데 이제 오른쪽 가보시면은 5번에 피담보 채권 확정 후가 나옵니다. 자, 본질적으로 이 근저당이라는 것은 그 피담보 채권 자체가 불확정 상태에 있는 거예요. 채권이 불확정 상태에 있다가 어떤 사유가 생기게 되면은 그 채권이 확정이 돼요. 채권이 액수가 탁 정해지는 거죠. 채권이 탁 확정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보통의 저당권과 같아져요. 보통의 저당과 동일하게 그렇게 취급이 됩니다. 채권이 불확정한 상태였을 때는 근저당이었죠. 이때는 근저당이었지만 이제 확정되고 나면 이제 그냥 보통 저당하고 똑같아지거든. 근데 그 채권이 확정되는 사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유에 의해서
채권이 딱 확정이 되는가? 첫 번째는 경매를 청구하면 채권이 확정. 경매 청구. 경매를 청구한다는 거는 이 근저당권자가 이제 내가 이 목적물을 매각시켜가지고 우선 변제 받고자 하는 그런 점에서 경매 청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때 채권을 확정시켜 줘야죠. 둘째는 기본 계약이 해지가 되는. 예를 들어서 뭐 술 장사 하다가 양주 장사 하시다가 나 이제 장사 안 해. 장사 안 할 거니까 이제 거래 그만하자라고 해지할 수 있겠죠. 그럼 그때 이제 정리해야죠. 아니면은 그냥 당사자가 정했던 기간이 만료될 수도 있어요. 뭐 1년이고 2년이고 기간 다 만료가 됐으면 이제 끝난 거니까 오케이 채권 확정. 아니면 저 정했던 아예 결산기가 오래될 수도 있죠. 경기도죠, 경기도. 그죠? 경기도. 네? 경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무자가 파산해버렸어요. 채무자가 파산하면은 이 근저당권자 못 기다립니다. 바로 그냥 경매 들어가야죠. 채권 확정시켜버리는 거죠. 경기도 파산입니다. 네? 경기도가 파산했어요. 예. 자, 지금 먼저 첫 번째 경매 신청입니다. 첫째 줄 보세요. 근저당권자가 못 기다리고 자기 스스로 경매 신청해버렸죠. 그러면 그 경매 신청 시점에서 근저당의 피담보 채권은 확정된다. 2번 단락입니다.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해서 경매 개시 결정이 있은 후 경매 신청했던 걸 취하했다는 거죠. 그때 그 효과가 번복되지는 않아요. 한번 확정되면은. 자, 근데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은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했죠. 근저당권자 자기가 경매 신청했다고요? 딴 사람이 경매 신청했다고요? 딴 사람이 경매 신청했죠. 이때 같은 경우는 매각대금 완납 시점에서 확정. 경락대금이 완납되는 시점에서 채권이 확정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갑이 채무자고 을이 근저당권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근저당권자 입장에서는 경매를 청구하는 타이밍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의 채권 최고액은 수는 우선 변제 한도는 예를 들어 뭐 1억 5천이야. 근데 내 채권이 지금 1억에서 불어나가지고 지금 점점 올라가면서 지금 현재 1억 3천이 됐단 말이야. 그럼 요 정도 됐으면은 이제 괜찮겠다. 오케이 경매 청구. 오케이 경매 청구. 그럼 자기 스스로 경매 청구했다는 거는 요 정도 금액으로 채권 확정시키고 이제 경매로 들어가자라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선택했던 거죠. 그러니까 근저당권자가 자기 스스로 경매 청구했을 때는 그 경매 청구한 그 시점에서 채권이 확정된다는 건데. 근데 이럴 수가 있어요. 근저당권자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경매 청구를 하려고 했는데 다른 권리자가 뭐 후순위 근저당권자나 다른 일반 채권자가 딴 사람이 경매를 넣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근저당권자가 야 좀만 더 기다려 줬으면 좋겠는데 이상한 다른 놈이 경매해버렸죠. 이 시점에서는 바로 채권액을 확정시키지 않고 조금 더 기다려줘서 경매가 끝나는 즉 경락대금이 완납되는 시점에서 채권 확정시켜주는 걸로 좀 이렇게 그 확정 시점을 연기시켜주는 거죠. 연기시켜주는. 그래서 1번과 3번을 잘 비교하시면 되는 거예요. 1번 같은 경우는 근저당권자 자기 스스로 경매 신청했던 거죠. 그때는 채권이 언제 확정된다고요? 경매를 신청했을 때. 그런데 동그라미 3번 단락. 근저당권자 스스로 경매 신청했어요. 후순위 다른 사람이 경매 신청했어요. 딴 사람이 경매 신청했죠? 그때는 매각대금 완납됐을 때. 경매 끝났을 때입니다. 이때가. 근데 매각대금 완납보다 경락대금 완납으로 외우는 게 더 쉽죠. 그죠? 왜냐면 경기도 파산이라서.
경기도 파산이라서 경락대금 완납으로 외우는 게 더 쉽다는 겁니다. 예, 그 말이죠. 자, 내려갑니다. 동그라미 4번 단락입니다. 근저당권 설정자가 기본계약 해지합니다. 이제 거래 그만하자 그래요. 채권 확정. 자, 5번입니다. 기간이 만료가 됐네. 오케이, 채권 확정. 6번 결산기가 도래했구만. 채권 확정. 이까지가 경기도고요. 7번 내려갑니다. 채무자가 파산했습니다. 이러면 기한이 상실되고 채권액은 확정됩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이제 다음 페이지로. 자, 채권 확정 후 새로운 거래. 그 밑으로 내려가서 6번 보세요. 밑에 6번.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로 나와 있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실제 발생했던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요 사건입니다. 처음에 을이 갑한테 빌려줬던 돈은 1억이었고 채권 최고액은 1억 5천이었죠. 근데 갑이 자꾸 돈 안 갚으니까 이자 붙어가지고 1억 8천까지 뛰었군요. 그러면 지금 근저당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액이 더 커요? 최고액이 더 커요? 뭐가 더 커요? 채권액이 더 크죠. 그죠? 그때 채무자가 변제를 해가지고 근저당권을 없애고 싶단 말이에요. 이때 최고액만 변제하면 된다고요? 전액을 다 갚아야 된다고요? 전액 다 갚아야 됩니다라는 그 말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채무자 같은 경우는 전액을 싹 다 변제하여야 근저당권에 있어서의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다. 자, 근데 비교해서 밑에 쪽에 물상 보증인하고 요거 비교를 잘 하셔야 되는데, 자, 동그라미 3번 단락입니다. 만약에 채무자가 아니었고 이 부동산은 병이 담보로 제공해 줬던 거예요. 그러면 돈은 갑이 빌렸지만 부동산은 병이 제공했었던 그런 상황을 전제로 얘가 물상 보증. 물상 보증인은 야, 경매하지 마. 물상 보증인이 대위 변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물상 보증인은 돈 빌려간 사람 아니죠. 그래서 보호해주겠다는 거예요. 물상 보증인이 대위 변제해줄 때는 다 갚아야 된다고 최고액까지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물상 보증인은. 자, 그래서 첫째 쪽 그때 물상 보증인 같은 경우는 채권 최고액 그만큼만의 변제만으로도 근저당권의 말소 청구가 가능한 것이다. 오케이. 한 명 더 있으면 추가합니다. 제3취득자. 거기다 추가하세요. 제3취득자도. 제3취득자 몇 명 있었어요? 3명 있었습니다. 저당권 설정 후에 소유권이나 지상권 혹은 전세권 취득한 제3취득자들 있었죠. 그 제3취득자들이 대위 변제를 하는 경우에도 최고액 한도에서만 변제해버리고 끝내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밑에 동그라미 4번에 보세요. 선순위 근저당권이 최고액을 초과하고 있고 둘째 줄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나오시네. 후순위 근저당권자. 줄칩니다. 후순위 근저당권자. 얘는 제3취득자다. 제3취득자 아니다. 아니다. 얘는 최고액 변제해서 근저당권 못 없앤다. 너는 제3취득자 아니야. 그 말입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자, 이제 우리는 공동저당으로 나아갑니다. 83페이지로. 자, 공동저당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일단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먼저 넣어놨어요. 지금 1번 사례를 먼저 보시면은, 자, A가 1억 8천 피담보 채권으로 해가지고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X 부동산, Y 부동산, 그 다음에 G 부동산, XYG. 부동산이 몇 개예요? 3개거든. 우리가 이때까지 만났었던 저당권들은 물건이 하나였고 그 한 개 물건에 저당권도 한 개였던 거죠. 근데 때로는 이럴 수 있어요. 어떤 채무자가 있는데 채무자가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그 빌리려는 돈이 액수가 좀 이렇게 클 수가 있죠. 그러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여러 개를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고 여러 개. 그래서 XYZ 부동산을 담보 제공한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A가 지금 저당권자로 들어와요. 누가? A. 저당자. 저당권자 채권액 얼마예요? 1억 8천. 1억 8천짜리. 1억 8천짜리 A가 채권을 가진 상태에서 저당권은 3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각 부동산이 독립적인 부동산이어서 저당권 등기 한 개만 하면 돼요. 각각 저당권 등기 다 하셔야 돼요. 다 하셔야 돼요. 여기다가도 저당권 등기, 오케이. 여기다가도 등기, 여기도 등기. 그러니까 저당권 3개죠. 저당권 3개입니다, 지금. 채권은 몇 개? 채권은 1개죠. 우리가 이때까지 봤던 저당은 채권 1개, 저당권도 1개였죠. 근데 지금은 채권 1개, 저당권 3개. 그래서 이거를 무슨 저당이라 그래요? 공동저당이라 그러면 공동저당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 개라 가지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자 XYZ 부동산에 시가가 나와 있어요. 지금 보시면 괄호 안에 보시면은 X 부동산이 1억 2천짜리고 자 이거 1억 2천짜리 Y는요 8천 0.8일 할게요. 편의상 여기는요 4천 이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다면 A가 1억 8천 가져갈 때 이거 가져갈 때 안분배당 가져가요. 안분배당을 가져가라. 이게 공동저당의 일단 첫 번째 유형입니다. 여기서 안분배당 가져가라는 거는 N빵 하라는 거죠. N빵. 뿜빠이를 하라는 거죠. 뿜빠이를. 그러니까 전체 부동산에서 각 부동산들이 차지하는 그 비중만큼을 가져가라는 거죠. 그러면 A가 1억 8천 가져갈 때 X 부동산에서는 전체 부동산 중에서 X가 차지하고 있는 그 비율로 가져가라고요. 그럼 전체 부동산 얼마예요? 1억 2천 더하기 8천 더하기 4천. 그게 얼마죠? 그게 2억 4천, 2억 4천. 그게 2억 4천이거든요. 2억 4천 전체 중에서 X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는 건 그중 1억 2천입니다. 이렇게 가져가라. X 부동산에서. 그러니까 A가 가진 채권액 중에서 X 부동산에서는 2분의 1만큼 가져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Y 부동산은요. 전체가 얼마니까? 2억 4천이거든요. 맞아요. 2억 4천이고 Y 부동산은 지금 8천짜리라 그랬기 때문에 3분의 1만큼을 가져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럼 같은 방법으로 하게 되면은 G 부동산도 마찬가지겠죠. 전체 2억 4천에서 얘가 차지하는 건 4천입니다. 6분의 1이겠다. 그렇게 해서 각각을 가져가라는 거. 그러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X 부동산 2분의 1만큼을 A가 가지고 있는 1억 8천 채권에 맞춰서 가져가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 1억 8천을 곱해주면 각 부동산에서 1번 공동저당권자가 얼마를 가져가야 되는지가 나온다는 거죠. 그게 지금 보시면 1번에 보시면 A가 X 부동산 같은 경우는 9천만 원을 가져가는 거죠. 결국 6분의 3이 되니까 Y 부동산은 6분의 2 해서 6천, G 부동산 6분의 1, 3천 이렇게 배당 받아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에서 아까 전에 X 부동산 같은 경우는 후순위 권리자 B가 있다. 여기 후순위 권리자들이 그림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X 부동산은 1번 저당권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A라는 거죠. 2번 저당권자가 누구? B라는 거예요. 그러면 X 부동산이 1억 2천짜리죠. 근데 거기서 A가 얼마를 빼가요? 9천 빼가죠. 그럼 B는 얼마 한도에서 받을 수 있다고?
3천 한도에서 받을 수 있다는 말인 거죠. 그게 지금 2번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럼 같은 방식으로 3번도 마찬가지죠. C 같은 경우는 이 Y부동산 같은 경우 A가 Y부동산에서 6천을 빼가죠. 그럼 얼마 남아요? 그거 이제 남는 데서 이제 받는다, 배당 받는다 그 말인 거. 남는 데서. D도 마찬가지죠. 그 말을 하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 자, 2번 사례로 내려갑니다. 갑은 을에 대한 3억 채권 담보를 위해서 을 소유의 X 토지와 그리고 Y 건물에 대해서 1번 공동저당권을 취득합니다. 자, 병은 X 토지에 대해서 2억 4천짜리 2번 저당, 정은 Y 건물에 대해서 1억 6천짜리 2번 저당권을 취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그러면은 부동산 몇 개예요, 지금? 부동산 몇 개죠? 2개죠. X 토지. X 토지하고 Y 건물이 있어요. X 토지에 1번 저당권자 누구예요, 지금? 밥이죠. 2번 저당권자. 2번 저당권자 병 아니에요? 맞죠? 자, 그리고 Y 부동산은 1번 저당권자 누구죠? 1번 갑이에요. 2번은요? 정이. 형태가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러니까 X 부동산과 Y 부동산에 대해서 갑은 각각 1번 저당을 가지고 있는 공동 저당권자인 것이고, 그리고 각 부동산들마다 저당권자 갑만 있는 게 아니라 후순위 저당권자들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요거를 아까 요런 형태로 표현해 보면은, 자, 그러면 X 부동산과 Y 부동산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갑은 공동 저당권자다. 1번. 갑의 채권액 얼마예요? 3억이잖아. 채권액 3억. 자, 그리고 나서 이제 X 부동산의 둘째 줄 끝에 병은, 여기 후순위 병이 있죠? 병은 채권액 얼마라고요? 2억 4천. 2억 4천 갖고 있고요. 일단 Y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지금 셋째 줄 중간 정도 보시면은 정이 Y 부동산에 대해서 후순위 저당권자로 들어와 있고 채권액은 1억 6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1억. 자, 그리고 이제 넷째 줄 중간 보시면은 X 토지 Y 건물 싹 다 경매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X 토지 경매 대가가 4억. Y 부동산은 얼마로 매각했죠? 그럼 여기서 공동 저당권자가 결국 3억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럼 X에서 3억 다 빼가면 안 되죠. 뿜빠야 안 분배당하는 거예요. 그럼 X에서 얼마 가져가야 돼요? 예? 예. 자, 다시 식을 넣어보죠. 자, X 부동산을 기준으로 전체 부동산 중 X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가져가는. 그럼 전체 부동산 얼마예요? 6억이죠. 전체 6억 중에서 X가 얼마만큼? 4억이죠. 이 6분의 4의 비중으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갑이 3억 가져가. 이렇게 하면 얼마죠? 예? 약분하죠. 약분을 하시라고 이렇게 약분을 이렇게. 예? 이러면 얼마 나와요? 2억이잖아. 2억. 4층 연산이잖아.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자, Y 부동산은 당연히 1억이죠. Y 부동산 당연히 1억이에요. 왜냐? 합쳐갖고 얼마 돼야 돼요? 합쳐서 3억 돼야 되잖아. 합쳐서. 그죠? 근데 이제 연습하는 거니까. 자, 전체 얼마? 네? 전체 6억 중에서 Y 부동산은 2억짜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갑의 채권이 3억이니까 그거 맞춰갖고 3억 가져가라 이 말이거든요. 그죠? 이렇게 하면 얼마죠? 약분하는 거죠, 그죠? 약분해서 이렇게 1억이에요, 1억. 이렇게 가져간다는 거죠. 이렇게 맞춰가지고 갑이 X 부동산에서 2억 가져가고,
Y 부동산에서 1억 가져. 그게 지금 동그라미 1번에서 하는 말입니다. 값은 X에서 2억, Y에서 1억이다. 자, 2번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의 병은 X 토지가 2억에 낙찰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값이 2억 빼갔죠. 그럼 남아있는 게 2억이죠. 그 한도에서 배당 받아간다 이 말이죠. 지금 병. 그럼 병에 채권액은 2억 4천이었지만 2억 4천 다 받아요? 2억밖에 못 받아요? 얘는 2억밖에 못 받겠죠. 이순이라서요.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은 채권액은 1억 6천이었지만 이 부동산에서 값이 이미 1억을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얘가 받아갈 수 있는 거는 남아있는 얼마밖에? 1억밖에 못 받아간다. 지금 그 말입니다. 지금. 근데 문제는 이제 오른쪽부터가 문제입니다. 오른쪽부터. 여기 3번부터가 이제 문제가 시작돼요. 이제. 여기서부터 자, 을에 대해서 1억 5천짜리 채권을 가진 값은 을 소유 X 가옥가 물상 보증인 줄칩니다. 이 물상 보증인이 나오면서 복잡해져요. 공동저당. 얘가 안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물상 보증인 나오지 말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넌 나오지 마라. 물상 보증인 나오지 마라. 공동저당 자체가 안 나올 가능성도 물론 있긴 합니다. 네? 아예 안 나왔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나온다 하더라도 물상 보증인 넌 나오지 말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을 소유 X 가옥이고 물상 보증인 소유의 Y 토지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 일단 첫째 줄에서 을에 대하여 1억 5천짜리 채권 가진 갑이거든요. 그럼 돈 빌려간 건 을이라고. 돈 빌려간 채무자는 을이에요.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려줬던 거예요. 갑이 얼마 빌려줬어요? 1억 5천이요. 그럼 갑이 1억 5천 채권자죠. 근데 우리가 왼쪽에서 봤던 이 공동저당 사례들은요. 부동산 여러 개 있었죠. 1번 사례는 부동산 3개. 2번 사례는 부동산 2개 있었죠. 싹 다 채무자 거였어요. 이때는 그냥 사칙 연산하시면 됩니다. 다 채무자 거면. 근데 여기는 자, 을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X 부동산. 근데 문제는 이 Y 부동산은 채무자 거라고요? 딴 사람 거라고요? 딴 사람 물상 보증인 거라는 거죠. A라고 잡겠습니다. A라고 하는 물상 보증인이 소유한 부동산. 이 XY 부동산을 갑이 공동저당으로 잡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자, 이때는 바뀌어요. 이때는요, 이 공동저당권자는 첫째, 안분배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안분배당하면 안 돼요. 이때는 안분배당하면 억울해요. 왜냐면 돈은 누가 빌려갔어요? 돈은 저 을이 빌려갔죠. 물상 보증인은 보증서 준 거잖아요. 그럼 가급적이면은 돈 빼갈 때 X에서 빼가는 게 맞아요? Y에서 빼가는 게 맞아요?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안분배당하지 말고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X 부동산 우선배당. X 부동산 우선배당. 혹시 채권 회수가 다 안 돼서 부족하면 Y 부동산 추가 배당. Y 부동산 추가 배당.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에서 이렇게 물상 보증인이 딱 떡하니 나왔는데 내 시험지에서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발견됐다. 내 시험지에서? 그럼 그 사람은 그 문제 틀린 거죠. 그죠? 시간도 벨인 거죠. 안 푸는 이만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시험지에서 이런 게 발견되려면은 부동산이 모두 다 누구 거일 때? 채무자 거일 때 이런 게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물상 보증인이 있으면 그때는 사칙 연산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동그라미 1번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이거 같은 경우는 동시배당을 전제로 한번 해봤을 때를 말하는 거죠. 자, 계산해 봤을 때는 자 X에서 5천, Y에서 1억을 배당받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20배당 내려갑니다. 2번에 갑이 X 가옥에서 저당권 실행시켜서 그럼 갑은 병보다 우선 배당 받겠죠. 왜냐면 지금 X 가옥에는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잖아요. 지금 누가 있어요? 병. Y 부동산에는 후순위 저당권자 누구 있어요? 정. 3번입니다. 갑이 X 가옥에 대해서 저당권 실행해서 채권 배당받았을 때 병은 갑을 대위해서 Y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4번. 갑은 Y 토지에 대해서만 저당권 실행할 수도 있겠죠. 5번. 갑이 Y 토지에 대해서만 저당권 실행해서 채권 전액을 만족받았다면은 정은 갑을 대위해서 X 가옥 저당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이 두 부동산이 X, Y 부동산이 함께 매각됐다라고 한다면은 갑이 X 부동산 먼저 배당받고 부족하면 Y 부동산에서 배당받아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X 부동산이 먼저 매각된 거예요. 그럼 공동저당권자 갑이 X 부동산 팔릴 때까지 기다려준다. 여기서 배당금 가져가 버린다. 가져가 버린다. 근데 그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원칙상. 안 되죠. X에서 먼저 가져가야죠. 근데 Y에서 먼저 가져가고 난 돈 다 받았다. 돈 다 받았으니까 이제 갑은 집에 가버린단 말이야. 그럼 얘는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해요. 겁나 억울합니다. 얘는. 왜냐면 갑이 원칙대로 했다면은 X에서 돈을 가져갔어야죠. 그럼 여기서는 돈이 남아야죠. 그럼 그 돈은 내가 받았어야죠. 근데 그 돈을 갑이 가져갔다고요. 지금. 정은 억울하죠. 그래서 갑이 X 부동산에 대해서 행사하지 않았던 우선 변제권을 대위 행사. 요게 지금 동그라미 5번에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다시 볼게요. 동그라미 5번. 갑이 만약에 Y 토지에 대해서만 저당권 실행해서 채권 전액을 다 만족받아 버렸다면 그 밑에 있던 후순위 정은 겁나게 억울하고 그 갑을 대위해서 저 채무자거 X 부동산에다가 저당권 행사, 대위권 행사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럴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은 X 부동산이 먼저 매각이 돼가지고 갑이 X 부동산 매각 대금에서 배당 받고 돈 다 받았다. 이제 집에 가야지. 가버렸다. X에서 갑이 돈 다 빼가면은 누가 억울해요? 병 억울해 안 억울해? 얘는 안 억울하다. 병은 왜 안 억울하냐? 그게 원칙이에요. X 부동산에서 먼저 배당 받아가는 게 맞으니까. 그러니까 병은 안 억울하다. 그러니까 갑이 X 부동산에서 먼저 가져가야 되는 게 원칙인데 Y에서 먼저 받으셨다면 걔는 억울하죠. 그죠? Y에서 먼저 가져갔다면 그 밑에 걔는 억울하겠죠. 근데 갑이 X 부동산에서 우선 배당 받는 게 맞는데 X에서 가져갔으면 그 밑에 걔는 억울해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게 원칙이지. 그게 원칙이니까 너는 물상 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가가지고 대위권 하겠다. 대위권 행사하겠다고? 그거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게 아까 우리 위에서 봤었던 동그라미 3번인 거예요. 갑이 X 가옥 저당권 실행된 상태에서 배당받아 가버렸을 때 그 밑에 있던 후순위 권리자 병은 갑을 대위해서 보증인 거 Y 토지에다가 저당권 행사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후순위 권리자가 대위권 행사를 하려면은 보증인 부동산의 후순위 권리자가 대위권 행사할 수 있다.
채무자 부동산의 후순위 권리자가 대위권 행사할 수 있다. 예, 보증인 부동산의 그 후순위 권리자가 대위권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채무자 부동산의 후순위 권리자는 대위권 행사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 정도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공동저당 요 정도 하면 이제 다 끝난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또 이제 오후에 문제풀이 하면서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주간 수업을 마무리하고요. 예, 식사 맛있게 하시고 3시부터 또 오후 특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